26회 시험보다 더 어때요? 더 어렵죠. 어렵게 느껴지는 단 한 가지죠.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보세요. 이 문제가 주택을 물어본 거예요? 다중주택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다중주택에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있잖아요, 여러분. 주택에 대한 설명을 바꾸고 있잖아요. 한 개 한 개씩 물어보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르라고 하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지. 근데 그 중에서 다중주택과 기숙사의 차이를 골라낼 수 있느냐가 포인트였던 문제였었어요. 아시겠죠? 조금 빨리 갈게요. 자, 건축법령상 나왔어요. 방금 했어요. 단독주택 몇 개? 다다공. 공동주택 몇 개? 연세대, 기숙사. 맞죠? 아연, 다기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뭘 물어본 거예요? 다중주택만 물어본 거죠. 1번 뭐예요? 1번 뭐예요? 1번 뭐냐고요? 다세대 주택. 와, 큰일 났네. 이거 해드려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저 보세요. 건축법령상. 오씨, 잠깐만. 아니, 내가 하루를 맡아도 여러분 책임져야 되는 거고 한 달을 맡아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금방 할게요. 건축법령상 단독과 뭐예요? 공동으로 나뉘죠. 단독 뭐 있어요? 단독,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뭐 있어요? 아파트, 연립. 죄송해요. 다세대. 마지막 뭐? 자, 잠깐만. 올해 4월 달에 기숙사 개정됐어요. 일반과 임대형. 이거 아세요? 된 부분 있고. 이거 둘 다 몇 층이냐면요? 3층 이하예요. 됐어요? 660은 더 이상 따지지 않을 거예요. 왜? 660은 다 공통이에요. 맞아요? 둘 다 660 이하죠. 그러면 다중하고 다가구를 구분 짓는 거는 뭐예요? 다가구는 19세대 미만이고요. 맞아요? 다중 이용 시설은요. 뭐예요? 누가 살아요? 학생이나 누가? 몰라요. 나 미치겠다. 학생이나 종업원 이거는 여러분 기숙사. 학생이나 직장인이 사는 거죠. 됐어요? 이게 여러분 일반 기숙사에 대한 정의예요. 2번 질문이. 그래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연립과 다세대 몇 층? 4층 이하. 맞아요? 됐어요? 둘 다 660이 나오는데 위에 있으니까 초과, 밑에 있으니까 이하. 아시겠죠? 우리 연초에 공부해야 돼요? 연말에 공부해야 돼요? 연초에 공부해야 돼요. 660 초과하는 거는 연립. 저희 동네에 녹색 연립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 들어봤죠? 저는 그런 거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학교로 선생님이니까. 녹색 연립. 그러면 거기에 바닥 면적은 얼마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660제곱미터 이상. 초과라는 뜻이겠죠. 뭐 자꾸 뭐 이상이야 뭐 어쩌라고 나보고. 연초라며. 연초에 공부한다며. 그렇죠. 660 초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잠깐만 쓸게요. 원래 저거부터 써야 됩니다. 200평이 넘는다는 소리겠죠. 바닥 면적이. 왜요? 녹색 연립이라며.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세대는 특징 없어요.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4계층이니까 뭐? 다 세대주택. 여러분들 이거를 빌라라고 부르더라고요. 2번입니다. 학교나 공장? 맞아요. 학생이나 종업원? 뭐예요? 이거 뭐? 기숙사인데
무슨 기숙사냐면요? 일반 기숙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됐어요? 3번 한 개동의 주택을 수 있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나왔죠? 이거 뭐예요? 다 됐어요? 다가 9니까 19세대.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안 배웠으면 다가구 뭔지 모르는 거예요. 19세대 딱 뜨면 이게 다가구에 대한 특징이거든. 됐어요? 4번 한개동의 면적을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은 몇 층? 3층 이하이다. 답은 몇 번? 4번. 이게 다중주택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됐죠? 자, 두 번째 이게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 기숙사예요. 이게 뭐예요?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요. 아마 나오면 내년에 나오겠지. 아시겠죠? 내년까지 공부하실 분 없죠? 1차는 여기서 끝냅시다. 됐어요? 1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표준산업 분류표상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나왔죠. 맞아요? 그러면 임대 공급업과 뭐예요?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뉘는데 이 관련 서비스업은 다시 두 개 나뉘어요. 뭐예요?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 평가. 오케이. 됐어요? 관리업이 뭐였어요? 주거용, 비주거용. 무엇이 없다? 기타 관리 없다. 됐죠? 중개, 자문, 감정, 평가. 세 가지 뭐였어요? 중개 및 대리. 됐죠? 무슨 자문? 투자 자문. 세 번째 뭐? 감정, 평가. 됐어요? 이게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시설관리. 요게 뭐야? 기타예요. 아시겠죠? 기출문제에 기타에 대한 예시를 사업시설로 나온 경우에서 됐던 문제예요. 틀렸죠? 기타 관리 없으니까요. 2번 중개대리 있어요? 네. 사무용 부동산 이게 뭐예요? 비주거용이죠. 관리 있어요? 네. 투자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정평가업 있어요. 아시겠죠? 만약에 중개사를 따셔서 이제 관련 서비스를 하게 되시면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만 해야 돼요? 투자? 자문만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이제 내가 중개업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중개사님, 한 50억이 있는데 수익률 한 4%대 요 근방에 매물 좀 추천해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야? 투자? 자문인 거죠. 근데 갑자기 야, 그게 있으면 내가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는 뭐만 한다? 투자? 자문만 한다. 아시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농담 자체도 다 수업 관련 있는 거고 다 현실 세계에 겪을 만한 일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웃는 이유는 당연하죠. 공감되니까. 그런 일을 겪을 것 같으니까. 실제 겪을 겁니다. 자, 경제로 오면요. 유량과 저량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저량은 뭐예요? 유량은 뭐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럼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저량 얘기해 보시죠. 제자가 달인 아니고 뭐요? 단인. 아시겠죠? 제는 뭐예요? 재고, 자, 산, 가치, 보급량, 통화량, 단기, 인구. 됐어요? 다 있어요. 그거 드린 자료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르러 갑시다. 자료하면서 뭐? 통화량 맞아요? 오케이. 신규 주택 공급량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얘는 뭐가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하죠.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얼마가 공급됐다. 신규가. 그쵸? 자본 총량 맞아요? 오케이. 재고량도 맞아요? 네. 보급량. 영업 현금 수지. 이거 뭐예요? 맞죠? 맞아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매각 현금 흐름.
매각 현금 수지 이건 뭐예요? 몰라요. 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한자 자격증도 있고 한자 자격증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자까지 뜯어보면 이게 다 잘 보인다니까. 영업하는데 기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걸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 현금 흐름. 자영업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매각 현금 흐름이 무슨 말인데요? 이 부동산을 팔았는 그 시점에서 내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냐, 그 뜻이에요. 그럼 영업할 때는 기간이 필요하죠? 매각은요? 기간이 필요해요? 아니죠? 자, 우리 언제? 5월 29일 날 매각하겠다. 소유권 넘겨주겠다. 왜요? 모르죠. 6월 1일 날 이후에 넘기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돼요. 웃고 아시는 분들은 집이 있어서 내보신 분이고,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집에 대한 재산세의 기준이 6월 1일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매각 현금 흐름은 절양이죠. 이게 뭐예요? 쓰면 알 텐데. 오늘 감 잡았어요? 매도 가액, 매도 경비, 순매도 가액, 미상환 저당, 잔금, 세전, 뭐예요? 세전, 지분 복귀액. 지분 복귀액이 무슨 말인데요? 내 돈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죠. 여기에 팔았던 거, 그쵸? 그리고 자가 뭐예요? 자본이득세. 너 이거 시세 차익으로 얼마를 이득을 얻었는가에 대한 자본에 대한 이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뭐 들어와요? 세후, 지분, 복귀액.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절양이니까요. 개수 몇 개? 4개. 답은 몇 번? 3번. 진짜 4개 하고 나는데 이거 찍은 사람 나 없겠죠, 진짜. 제일 미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4개 하고 4번 찍고 넘어간다니까? 틀린지를 몰라요. 그런 일이 빈번할까요? 굉장히 빈번합니다. 제자님들 중에서 꼭 한두 분 나와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이걸 안 쓴 적이 없어요. 아시죠? 특히나 몇 개인가 구할 때 진짜 민감한 게 이거예요. 다 풀어놓고 다 아는데 오케이 4개 끝. 틀린지 모른다니까. 4개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진짜 여러분들이 한두 개 차로 떨어져가지고 진짜 펑펑 울어봐야 진짜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되겠구나 싶을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1년 동안 가르치고 이런 실수 때문에 틀려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되게 진짜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 발걸음이 무거울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부모와 자식 같은 느낌인 거지. 혹시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3개의 2번을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자책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다시 1년 동안이나 시간을 부어야 되는데 시간만 문제가 아니죠. 비용도 문제고 시간도 문제니까. 그렇죠?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틀린 사람이 제일 밉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함수는 뭐? 일정한데. 맞죠? 공급함수가 바뀌고 있습니다. 맞아요? 미안합니다. 잘못 썼어요. 내는 무슨 내? 잘못 썼어요? 수요함수는 일정한데 공급함수는 변한대요. 됐죠? 뭐 물어본 거예요? 균형 물어봤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Q, S랑 Q, D를 같게 만들면 되겠네요. 됐어요? 근데 잠깐만, 기울기 물어봤죠? 이거부터 풉시다. 왜요? 보이니까.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기?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기, Q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 Q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귀엽게 기, Q 이렇게 한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기울기는요,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맞아요? Q 앞에 있는 숫자. 맞아요? Q 앞에도 없고 P 앞에도 없네요. 기울기 얼마? 1. 맞아요?
그럼 얼마로 변했어요? Q 앞에 얼마? 1. P 앞에 얼마? 3. 3분의 1. 기울기는 얼마로 변했어요? 3분의 2가 감소했겠네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나 몇 번 중에 하나예요? 1번이나 2번이나 4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걸어가 봅시다. 자, 수요함수 얼마예요? Q, D는 180 마이너스 P죠. 맞아요? 자, 두 개 쪼개고. 맞아요? 공부함수 20 플러스 P. 20 플러스 3P. 맞아요? 자, 그러면 180 마이너스 P는 20 플러스 P이고. 200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봐봐, 내가 하나 잘못하면 그렇게 막 아닌데요, 막. 그렇죠? 넘어가면요. 이 P는 얼마? 160. P 값은 얼마 나와요? 80 나오죠. 맞죠? 180 마이너스 P는 20 플러스 3P가 되고. 맞죠? 4P는 얼마? 160. P 값은 얼마? 40. 40 감소했죠. 맞아요? 됐어요? 그러면 자, 이제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P 값을요. 집어넣으면 Q 값 얼마? 아이고, 많이 합니다. Q 값 얼마? 80 집어넣어보세요. 얼마예요? 여기다 집어넣어보세요. 얼마예요? 120에서 100? 맞잖아. 3, 4, 12에 20 더하니까. 맞아요? 40 감소, 40 증가. 맞아요?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몇 번? 됐어요? 가격이니까 상승과 하락, 양이니까 증가와 감소. 거미집 이론에 관한 것이다. 자, 이제 다시 안 할 겁니다. 거미집 이론 땄어요. 뭐? 그렇지. 이런 수발. 맞죠? 이런 수발. 첫 번째 탄력성 먼저 하겠습니다. 수탄. 여러분 해주세요 이제. 그 다음 공기수. 마지막 뭐? 수기발. 맞아요? 그것은 무슨 뜻인데요?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수렴형이고,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크면 발산형이고, 공급의 기울기가 뭐예요? 수요의 기울기보다 크면 수렴형이고, 수요의 기울기가 공급의 기울기보다 크면 발산형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론 나오면 뭐? 이론 수발.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A시장 어디가 커요? 공급의 기울기가 커요. 공기? 수. 오케이. B시장 수요 탄력성이 더 크네요. 수탄? 수. 맞아요? 같으면요. 순환형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평가하니까 구분할 필요 없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수렴형, 순환형이 되겠네요. 맞아요? 답은 몇 번? 1번. 됐어요? 네. 6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간접 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했죠, 우리? 이용 규제, 직접 규제, 간접 규제 했죠?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해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럼 이용 규제 세 가지 뭐 있었어요? 지역지구제, 순서대로 지역지구제. 두 번째 뭐?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지구제 왜 해요? 부유물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맞아요? 개발권, 양도제 우리나라에서 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안 해요. 맞아요? 오케이, 그게 이용 규제였고. 간접 규제 나왔어요. 간접 규제 뭐예요? 조금.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조금액 왜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간접 규제. 크게 해야 조그맣게 해요.
정확해요. 직접 개입하면 크게 개입하는 거겠죠. 그렇죠? 막 수용 선매, 막 공영 개발, 간접 개입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조금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요? 간접 개입. 아시겠죠? 조, 세, 금, 융, 행정, 지원. 아시겠죠? 쓰고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이용규제, 직접 간접 중에 뭐? 몰라요. 했잖아. 이용규제. 맨 첫 번째 했잖아요. 이용규제 세 가지 뭐?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보제,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니까 이용규제가 뭐냐면 토지 이용 규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토지 이용 규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개발 양도제 뭐?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뭐? 간접 규제. 간접 규제 세 가지 뭐 있어요? 조금, 행 중에서 뭐? 행정 지원이 되겠죠. 맞아요. 토지 은행 제도, 직접 제도, 비축 제도라고 해요. 부동산 세 나왔네요. 뭐예요? 간접에서 조세. 됐죠? 총부채 상환 비율 뭐? 간접에서 뭐? 금융 지원 정책. LTV, DTI, DSR. 그쵸? 공영 개발 사업 뭐? 직접. 개발 부담금 간접. 맞아요? 오케이. 그럼 간접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봐 틀리잖아. 이미 틀렸잖아. 4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2번. 아시겠죠? 제가 이거 죽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진짜. 내가 이제 끝 단 한 가지 그 사건을 겪고 난 뒤부터 이걸 계속 써요. 그게 약간 트라우마로 남아있어. 그분이 한글 틀렸거든. 한글 떨어졌거든. 이걸 실수했다. 그래서 그분한테 참 가슴이 아픈. 결국 바로 합격하셨지만 물론. 그 다음부터 그러는 거예요. 자, 7번입니다. 2년간 현금 흐름을 이용한 순양가를 구하여라 나왔어요. 순양가는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유입과 유출에서 유출은 유입의 절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수익성 지수 얼마예요? 여러분 이거 수익성 지수 얼마예요? 만약에 내가 순양가를 안 물어보고 수익성 지수를 물어본다면 이거 얼마예요? 2예요, 2. 구할 필요도 없어요. 수익성 지수 이거 2예요. 왜요? 100%램에 50%램에 얼마? 이 지수 2예요. 수익성 지수 이거 1초 만에 구할 수 있어요. 보자마자.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유입은 1년 차에 2천만 원, 2년 차에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1년 후에 일시불 현가가 얼마? 0.90. 2년 후 얼마? 0.8. 그러면 유출은 지금 일어났고 유입은 1년 후에 생기는 거죠. 얼마? 2천만 원. 그러면 얘를 현재로 땡겨와야 되겠죠. 왜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순양가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출의 시점을 기준으로 유입의 시점을 당겨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로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아시겠죠? 그러면 봅시다. 1년 뒤에 2천만 원 생긴대요. 맞아요? 2천만 원 생깁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생긴 게 2천만 원이니까 지금 이게 얼마냐고요? 곱하기 얼마? 0.9 하면 얼마 나와요? 1,800만 원 나와요? 맞아요? 그럼 2년 뒤엔 얼마 나와요? 0.8이니까 곱하기 2,200만 원 곱하기 0.8 하면 이거 얼마 나와요? 이거 얼마 나와요? 잠깐만. 1,760만 원 나오네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맞아요? 그럼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3,560만 원 나와요? 맞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50%를 곱했을까요? 반을 쪼개봤을까요? 바로 반 쪼갰죠.
다음 몇 번이에요? 4번. 됐어요? 이게 뭔데요? 현금 유입. 무슨 유입?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얼마다? 3,560만 원이다. 됐죠? 그럼 50%니까 1,780만 원 빼는 거고 바로 얼마? 1,78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지금의 트렌드와 유사한 문제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8번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봅시다. 부동산 개발, 관리, 마케팅론이죠. 맞아요? 관리론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계산 문제예요. 현존하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계산 문제가 자꾸 늘어나려고 하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계산 문제가 늘어나면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잖아. 그쵸? 자, 잘 보세요. 임차인 A씨는 작년에 1년 동안 분양 면적 얼마? 1000제곱미터 매장을 뭘로?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였다. 오케이. 계약 내용에 따르면 손익분기점 매출 이하면 뭐만? 기본 임대료만 내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맞죠? 그럼 임대료 얼마 지급했다고요? 5,800만 원 지급했을 경우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얼마인가? 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오케이. 자, 적어보세요. 나를 봐야 돼. 여러분, 분양 면적이 얼마였었어요? 1,000이죠. 매출액이 얼마 나왔어요? 분양 면적당 30만 원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했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이거 3억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럼 줘보세요. 매출액이 총 얼마? 3억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기본 임대료는 얼마 나왔어요? 5만 원이죠. 곱하기 1,000 하면 5천만 원 나왔죠. 맞아요? 그러면 잠깐만, 기본 임대료가 얼마? 5천만 원 나왔다라는 말은 추가 임대료를 더했더니 총 얼마 냈다고요? 3억 내면 난리 나요. 거지 돼요, 거지. 총 매출이 3억인데 3억 내면 어떻게 해요? 야, 그거 나 좀 알려줘. 야, 임대료 3억. 와, 나도 한번 받아보자. 와, 씨. 총 매출액을 임대료 다 내는 업체가 있습니다. 얘기 좀 해줘요. 5,800. 맞죠? 네. 그러면 이 업체는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얼마를 더 냈다는 소리예요? 800만 원을 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곱하기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이 얼마예요? 8%죠. 맞아요? 는 하면 안 되겠네.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는을 해야 되겠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요 금액이죠. 곱하기. 맞아요? 그러면 자, 8% 했을 때 8억 되는 게 얼마예요? 1억. 그렇지. 1억에 8%가 8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초과 매출액 얼마? 초과 매출액 얼마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 손익분기점 매출 초과하는 매출액이 얼마라고요? 1억이라고 1억. 곱하기 800 나왔다며 이거. 됐어요? 다음 몇 번? 5번. 아시겠죠? 그럼 얘는 손익분기점이 2억인 거예요. 왜? 총 매출액이 3억이었잖아. 아시겠죠? 손익분기점이 2억. 초과하는 매출액이 1억.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관리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계산 문제였고 개발관리 마케팅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문제였었습니다. 자, 9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뭐예요? HF죠. 이 문제가 왜 까다로운 줄 알아요? 옳은 것이 많거든. 틀린 거 4개 다 잡아내야 되거든. 헷갈리거든. 자, 보시죠. 1번 중도상환수수료 부담해요?
아내야. 맞아요? 부부 둘 다 55세 이상이어야 돼요? 아니죠. 둘 중 한 명만 되면 되죠. 맞아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인데 무슨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됩니다. 됐죠? 주택연금 누가 보증해요? 저 봐봐요. 여기 봐, 여기. 거기 나오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얘는 뭐예요? LH. 랜드 하우징이잖아. 땅, 집! 이거 해줘야 돼요? 땅, 집! 아시겠죠? 옛날에 제 아는 저도 받는 내용인데, 이제 애기들끼리 초등학교 다니면 이렇게, 야, 나는 뭐 레미안 살아. 나는 뭐 힐스테이 살아. 이러잖아요. 갑자기 누가, 야, 난 내 아파트 살아. 이러는 거예요. 내 아파트 살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레미안 한글 써져 있잖아요. 레미안 뭐 힐스테이 써져 있잖아요. 힐스테이 써져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LHX. 야, 난 내 아파트 살아. 좋겠다. 네 아파트는 아니겠지. 아버님 아파트겠지. 혹시 어머님 아파트구나. 근데 이게 LH 아파트였던 거예요. 아시겠죠? LH 내 아파트. LH 좋은 데는 엄청 비싸요. 주공 아파트 아시죠? 그러니까 주택공사가 아니라 어디서 보증한다고요? 하우징 파이낸스. 됐죠? 종신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원리금이 뭐예요? 주택가격을 넘어서도 돈 갚으러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비소구잖아. 감 잡았어요? 상환하라고 안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해보세요. 집에 가서 계산해보세요. 남는 집이 있으신 분들. 실제로 계산해줍니다. 저 몇 번 해봤어요. 아시겠죠? 자, 10번입니다. 감정평가랑 규칙 맞죠? 제가 다 해드렸죠? 용어의 정의니까 2조에 나오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자, 체크만 할게요. 맞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자, 봅시다. 시장가치에 대한 정의예요.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어디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전문적인 당사자예요? 그렇지. 요건 잘 알아요. 오케이. 어디서 틀린지 봅시다. 자기가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자발, 그쵸? 한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장 가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 저 봐봐요. 이 가액이란 말이 자꾸 나오죠. 이게 갑가자의 이마액자거든. 근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가격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괜히 그냥 한자로 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가격이라고 해도 크게 무관하지 않은데 굳이 법정에서는 계속 가액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가격으로 보셔도 된다. 2번 수익 환원법이죠.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이게 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에 뭐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임대료 아니라 가액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됐어요? 3번 인근 지역이란 맞아요?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뭐예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소유권이 있죠. 맞아요? 대상 분석에 속하면 인근, 속하지 않으면 유사,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되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면 동일 소유권이죠. 인근 지역은 속한다고 안 속한다고? 속한다고. 맞아요? 동질적 형성 요인 중 좋아요. 개별 요인 공유해요? 아니요. 지역 요인. 지역 요인 공유하는 거죠. 됐어요? 지역 분석의 대상 세 가지가 인근 지역,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소유권이니까. 됐어요? 자, 네 번째. 가치 형성 요인이나 대상 물건의 뭐예요? 그렇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예요? 일지. 예. 맞아요? 혹시 이거 5번 틀렸어요? 1번 틀렸어요?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뭐?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다 맞는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맞는 거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옳은 거 몇 개? 0개. 됐어요? 답은 몇 번이었어요? 답은 1번. 사실 있잖아 여러분들,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심리싸움을 건 거예요. 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심리싸움 건 거예요 제가. 이거 맞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맞으신 분? 맞으신 분 없죠? 혹시 맞으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위원들 심리싸움을 걸어요. 어디서? 잠깐만 적어봐봐요. 제가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 그 징크스 이제 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서 깼는데, 꼭 있잖아 시험장 가면 1번에서 5번까지 중에 문제가 안 어려워. 안 어려워. 다 보고 듣고 아는 것 같아. 꼭 한두 개씩 틀린 사람 있어요. 그 징크스를 깨셔야 돼요. 왜요? 이 문제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10번 문제 어려워서 쉬웠어요? 그다지 어려운 문제 아니었었어요. 제가 앞으로 계속 얘기해 줄 질문들이에요. 일부러 가장 친숙한 질문을 틀리게 고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출제위원도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낼 거예요. 어떻게? 너 이거 들어봤지? 근데 이 문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맹점이 되는 게 부동산의 총론이에요. 자, 재작년까지 A형과 B형으로 나뉘어졌죠. 근데 작년부터 공통형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1번부터 40번까지 웬만하면 순서대로 나오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문제가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럼 교수님, 재작년까지 달랐어요? 네, 달랐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B형, 내가 A형 받으면 B형. 그래서 문제 순서가 달랐어요. 근데 작년부터 순서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누가 이렇게 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험지 흘릴 수 있잖아요. 답안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럼 봐요, 이렇게. 아시겠죠? 순서가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라식하고 안경 끼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함정에 빠뜨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기억이 나는 게, 저 공법 정말 잘했거든요. 정말 좋아했었고.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43번 틀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헛소리 하고 있네 이랬어요. 속으로. 나 공법 다 맞출 수 있는데. 실제로 43번 틀렸어요. 문제가 뭔지도 기억나요. 건축법의 받지 않는 거. 그 문제였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문제 틀렸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그래 교수님 틀린다고 했으니까 웃고 넘어갔어요. 제가 거기 당황했잖아요. 그럼 2차 시험에 말렸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학교로 특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로는 1차 첫 번째 과목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 총론에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1번부터 3번까지 나오겠죠. 문제가 세 문제 나오는 거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모두 몇 개인가 박스형 지문 들어봤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하지 못해서 흔들릴 만한 지문을 낼 수가 있어요. 왜요? 멘탈을 흔드는 거지. 출제원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야씨 틀리면 되지라고 편하게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다가 자격증 못 따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이 봤어요. 네, 넘어가요. 네, 넘어가 버려요. 아시겠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내가 만약 시간이 부족하면 찍고서 넘어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찍고 넘어가면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1차 시험에 시간이 부족한데 안 찍고 넘어가면 계속 그 머릿속에 맴돌아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시간이 남아. 그러면 안 풀고 다시 넘어가도 되는데 1차를 80문제를 100분에 풀려고 해보니 내가 안 찍고 넘어가면 이게 계속 머리에 걸릴 것 같은 사람은 찍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으세요. 야, 이거 틀리고 뒤에서 맞추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문제 트렌드가 1번에서 5번, 즉 앞 페이지에서 꼭 그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대신 15번 넘어서면 문제 굉장히 편해져요. 아시겠죠? 그게 말리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 의도로 충분히 담았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기출의 재발견 챕터 3, 오늘 8월 24일 오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